안녕하세요. 서청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보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순천향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좀 호전이 된다 싶었는데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종이 나타나게 되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운영보고 대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잘 호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뵙고 그리고 상호 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변화하는 사회환경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변화와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하게 되었어요. 짧지만 나름 임팩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당면하고 있는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정책 환경도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2020년 3월 아마 6일인 걸로 알고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인류와 사회는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경제사회적인 영향이 컸었는데요. 일단은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영어로 락다운이라고 했었죠. 락다운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되었고 또 제조업 생산량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서 2019년 대비 2020년은 마이너스 5.5%포인트 정도가 낮은 마이너스 2.6% 성장률을 거듭하게 되었고요. 국내 경제도 실질 GDP 0.51에서 약 1.02%포인트가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몰락 일부 직전에 몰리고 있고요. 또 대기업이라 해서 안전하게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감소되어지고 또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장기 불안과 경제적인 침체가 예측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1997년 우리 사회가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리한 세대가 아동, 청소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기보다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겼고 그리고 언택트와 온택트 문화도 확산하게 되었고요. 또 혐오와 배제, 차별의 문화가 확산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영자지에서 가장 많이 나와 빈도수가 있는 영어 단어를 꼽으라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뉴 노멀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 코비드 19 그리고 이제 팬데믹스죠.
이어붙인다면 New Normal Age of COVID-19 Pandemics입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걸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세계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재택근무,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만나는 화상회의가 보편화되었고요. 온택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홈루덴스라고 해서 집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졌습니다. 소비 패턴도 변화되기에 이르렀죠. 홈코노미라고 해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패턴이 그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인터넷 상거래가 오프라인 상거래만큼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코로나 블루가 등장을 하고 또 코로나 에고이즘이라든지 또 가족 내에서의 갈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었고요. 또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도 고조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SDG가 2015 이후에 유엔이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이 되면서 기후 환경에 대한 그 SDG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지구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같이 그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공통의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지구인들의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가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안전과 그리고 사회 안보가 최상의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양극화가 주요 국가과제로 대두되었다는 말씀 좀 전에 드렸는데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취약한 인구 집단으로 유니세프 세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그리고 불안감이 커졌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양육과 돌봄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은 방임과 그리고 학대 등 2차적인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의 부적절한 노출의 증가는 정신건강의 위험으로도 연결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어지면서 그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도 저하되어졌다는 연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휴먼 라이트 와치에서도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담복지개발원에서도 작년 5월에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약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청소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슈 브리핑 형태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시선을 넓혀보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생존권의 위협을 받은 아동 청소년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전 세계 아동의 약 77%가 코로나19 예방책이 부족한 132개 국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괴롭고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유엔은 5월 12일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립과 단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 방임과 학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 중에 약 4분의 3은 심리적인 공격과 그리고 신체적 처벌
체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적 공격과 체벌을 동시에 경험하는 아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교육도 문제가 있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달 후에 약 15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고요. 특히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 약 4분의 1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시각적 매체나 청각적 매체의 를 도움이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장애 학생들이나 또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가 매우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으로 학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고 있는 학교와 비교해 볼 때 학교와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는 그나마 학교와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행운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회적으로 그 고립감을 갖고 있는 학교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인터넷 접속 환경, 즉 정보 환경의 비대칭으로 인한 그 어려움보다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의 기능이 중지가 되면서 교육은 과연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의문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요 교과와 관련돼서 코로나 이전 세대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대가 갖고 있는 주요 교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을 비교를 했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코로나19도 교육의 기능의 일시적 중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력 격차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홀로 아이들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개인정보 보호 위협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 취약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되었고요. 특히 게임과 해로운 정보에 몰입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작년 박사방, 엠번방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호주에서는 그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온라인 보호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또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률을 우리도 망라해서 온라인 보호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이들한테 유해한 정보와 그리고 게임과 같은 유인력이 강한 콘텐츠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새로운 외적 요인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는 이런 환경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쉽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도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매우 큰 임팩트를 주는 그 외부 환경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능정보기술과 융합현상이 가속화되어지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존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아이들의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호모 나렌스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러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Z세대에 대한 얘기, MZ라고 이렇게 묶어서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합니다만, 저희들 뭐 사회학이나 또는 세대 인류학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Z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13살, 14살 이하의 아이들, 알파 세대를 나누어서 또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모 나레스적인 경향을 많이 갖고 있고, 따라서 SNS가 자기의 인생사를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매우 훌륭한 미디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런 지능정보 기술과 융합 현상들을 가속화시키면서 새로운 인간상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이들 진로와 관련된 건데요. 4차 산업혁명 때 이야기 나온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장의 직업 60%는 사라질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직업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면 직업은 유리하다. 거기에 상담사는 포함이 되고요. 의사들은 다 취약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대면 작업이 필요한 치과 의사는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나타나게 되면서 대면 직업도 이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기술의 특징들, 지능화라든지 가상화라든지 초연결의 기능들이 급속히 가속화되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교육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청소년 지도자의 대응과 청소년계에서의 예비 관련해서 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앞으로는 학습의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인 교실에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AI와 같은 증강 기술이 사용된 가상 공간으로도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상담의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청소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상 상담을 대안적인 대체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버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의 유형들을 거론하고 있죠. 물론 오프라인의 상담 본래의 특징을 모두 대체할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보완제의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낸다 하더라도 보완제로 사용되어졌다 또는 혹은 대체제로 사용되어졌던 상담의 기술들은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매우 유용한 대체제와 보완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은 현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몰입형 디지털 교육에 노출이 되고 개인별 최적 학습 경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교사에게도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역량들을 요구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청소년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외적인 환경 변수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 영동군을 비롯해서 도내 11개 시군 중에 6곳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89곳이 인구 소멸 지역이죠. 인구 소멸 지역 그리고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세입이 감소되어지고 후세대의 연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 아동 친화 도시와 같은 아동이나 청소년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도시 재설계가 강조가 되어집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졌는데요. 특히 이런 감소는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그리고 공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대두시키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특히 성장 세대에 대해서 도시가 투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아동 친화 도시가 충북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있더라고요. 충주와 음성과 옥천 세 군데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이 도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매우 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 인구가 성장하는 시군은 4군데 시군밖에 없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 그리고 천안인데요. 이 4군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20, 30대 가임 젊은 부부들의 정주율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가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쪽에 그 친화적인 정책으로 재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도시가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매우 큰 변화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경의 정책 환경의 변화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없는, 그래서 정부 조직을 하지 못한 그런 정부였습니다.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담당 부처의 변경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 중심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큰 변화도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청소년 정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좀 강조하고 정책적인 변화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의 객체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주체가 되기를 꼭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내년에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졌던 정책의 방향은 지속화될 것 같고요. 새로운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여기서는 좀 강조를 할 텐데요. 청소년 주도가 좀 강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청소년 주도와 관련돼서는 OECD 2030 교육보고서에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청소년계에도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OECD 2030 교육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인류에게 미래 학습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거다. 특히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능력이고 이것을 교육이 행사해야 한다라고 보고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주도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함양시킬 것인지에 관련돼서 아마 청소년 정책과 그리고 분야별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학계나 그리고 청소년계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미래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포럼에서 송병국 전 원장께서 10가지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세 번째, 청소년의 주도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봄직한 논의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시설과 기관이 갖고 있는 공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기능이 복합화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담과 활동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상담이
장면들이 계속 보편화 또는 확대가 되어질 것 같고 그에 따른 상담 스킬도 강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 주도 활동 서비스나 맞춤형 상담 서비스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은 청소년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youth.gov를 치시면 미국 청소년 포털이 나오고 또 그 europa.eu.youth를 치시면 유럽연합 청소년 포털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 프로그램과 상담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청소년 역량을 우리가 아까 주도성으로 맞춘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역량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달라지는 지도자 역량을 개발시키고 또 계속적으로 함양을 시키는 역할을 중간 지원 조직이 마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진흥원 또 청소상담복지개발원이 있고요. 또 시도마다 상담복지센터와 또 활동진흥센터가 있을 텐데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의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과 관련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렴하고 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정한 위기가 있다는 거죠. 낡은 것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낡은 것은 자꾸만 사라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운영보고대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힘을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저 역시 청소년계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